자, 첫 시간인데 먼저 우리 문법 공부하기 전에 오늘은 그래서 문법의 기초 용어들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무엇을 공부해야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한번 담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게 소위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이 문법이라는 건 문장을 만드는 법칙을 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하는 법칙.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문장을 구성하는 법칙을 문법이라고 할 때요. 제가 첫날 강의라고 이렇게 살짝 뜰리려고 그럽니다. 미쳤나 봐요. 자, 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잘 알면 그 문장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이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말은 여러분이 잘 쓰는 말이니까 잘 못 쓰나요? 한국말로는 의사소통의 달인들이시니 한국말의 법칙은 사실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한국말의 법칙하고 그다음에 영어가 가지고 있는 문장을 구성하는 법칙하고 비교를 하면서 배울 겁니다. 그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대조문법 또는 뭐 비교문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용어는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냥 잘난 척 하려고, 그래서 많이 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근데 이렇게 서로 우리말하고 남의 말하고 차이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는 문법이 소위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주 훌륭한 방법이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은 한국어에 기반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본 적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관계대명사는 많이 공부해 봤는데 관계대명사는 우리말의 무엇과 비슷한지 어떤 점이 다른지를 비교, 대조하면서 공부는 못 해본 거예요. 그죠? 시제를 공부할 때 불변의 진리는 현재를 쓴다, 이런 거 역시 외우잖아요. 왜 외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한국말하고 비교를 해보니 한국말도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라는 불변의 진리는 끓을 것이다, 끓었다라고 하지 않고 끓는다라는 현재를 쓰는군요. 그러네. 영어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영어의 법칙이 아니었네. 자, 그러면 불변의 진리는 현재를 쓴다는 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은 논리적인 법칙을 이용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근데 우리말은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동사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과거를 쓰고 나머지는 과거의 일이라도 과거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영어는 똑같이 과거의 일이라면 모든 걸 과거 시제로 쓰는 특징을 갖고 있구나. 한국말하고 다른데 이런 건 비교해서 공부해야 되죠. 방금 한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모르겠잖아요. 솔직히 왜 모를까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결국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영어 문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나는 아버지가 사준 전화기를 잃어버렸어 라고 해볼까요? 아버지가 사줬던 이라고 하지 않죠. 한국말은 잃어버렸어 라는 주 동사만 과거로 놓으면 나머지 말은 과거로 쓰지 않아도 돼요. 자, 근데 영어는 I lost my cell phone 이라고 lost를 과거로 쓰지만 뒤에 아버지가 사줬던 이라는 걸 by로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뭘로 써야 되죠? 더 과거로 써야 되죠. 흔히 여러분이 대과거로 배웠던. 이게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차이가 있군요. 한국 사람들은 주 서술어 하나만 과거형으로 쓰면 나머지는 과거 동사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됐죠?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은데, 영어는 모든 동작이 과거에 있었던 거라면 다 과거로 써야 되고 오히려 더 과거의 일이라면 더 과거 시제로 나타내야 되는데 영어 이거 쓸 때는 조심해야겠군 하고 영어 문장을 우리말하고 비교해 가면서 익히는, 그래서 우리말과의 비교를 통한 공부가 핵심이죠. 자, 제가 지금 흔히요, 이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언어가 거리가 먼, 서로 너무 많이 다른 언어를 이런 차이를 갖고 공부하는 문법을 대조문법이라고 하고,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나 이런 건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은 서로 약간씩 한국어하고 일본어 이런 약간의 차이를 갖고 공부하는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비교문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몰라도 되고요. 여러분에게 핵심은 뭐냐면 뭐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말과의 비교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만 알면 되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시제 얘기도 아주 솔직히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거하고 얘기가 좀 달랐죠. 그렇죠?
한국하고 영어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맞게 쉽게 익혀서 편하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이죠? 이 세종의 말씀이잖아요. 훈민정음 앞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편하게 쓰고자 내가 이렇게 영어 문법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머릿속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계속 우리말하고 비교해 가면서 우리말에는 있는지, 있다면 우리말에 무엇과 비슷한지, 만약에 우리말에 없다면 더 열심히 익혀야 될 거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따져서 익혀야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1언어 한국어에 기반해서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법을 공부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뭔가 약간의 임팩트가 좀 있었나요? 없었군요.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문법이라는 건 제기랄, 잘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나 봐. 문법이라는 건요, 그러면 이렇게 그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문법이라고 하고 우리말과의 비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문장을 구성할 때, 인간의 언어가 문장을 구성할 때 제일 기본 단위가 뭐가 있죠? 단어가 있죠. 그죠? 단어는 뭔지 아시죠? 책, 그 다음에 개, 칠판, 분필, 이런 것들이 단어잖아요. 근데 이 단어들에다가 뭔가가 들러붙죠. 우리말로 치자면 조사가 붙거나 또는 동사의 어미가 변화를 하거나 하는 형태로 활용이 되어서 문장을 구성하게 된다고죠. 나, 사랑, 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 뒤에다가 는을 붙이고 너 뒤에다가 를 붙이고 사랑 뒤에다가 하다라는 서술어 어미의 활용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죠. 자, 이게 뭔가 붙이고 활용하고 하는 방식이 언어마다 또 다 다르겠군요. 우리말은 주격조사라는 게 있죠. 나는 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영어는 그런 거 없죠. 아이가, 아이는 안 이러잖아요. 우리말하고 차이가 있으니 그 조사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어미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차이가 있으니 그것들도 당연히 문법적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단어가 모여서 무엇을 구성하게 될 거냐면 문장을 구성하게 될 건데, 이 단어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 오늘 첫 시간인데요.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앞으로 뭘 공부할까, 어떻게 공부할까라는 첫 번째 거 배웠습니다. 첫 번째 거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저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말과의 비교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위한 기본 용어들을 오늘 몇 가지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각각 이제 문장의 구성의 정확한 차이를 우리말과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문장을 구성하는 제일 작은 단위가 뭐라고요? 단어입니다. 단어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어떤 물질로 치자면, 이런 물체로 치자면 마치 뭐쯤 되는 거냐면 단어가 분자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뭐 원자도 있고 원자핵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세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분자쯤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단어가. 그러면 얘네들이 모여서 서로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묶어지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문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각각 이 단어는 자신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품사라고 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품사가 뭔지 사실 모르지 않잖아요. 자, 이번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품사 뭔지 알죠? 책상은 뭐예요? 품사가? 명사. 이 명자가 이름 명자죠.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구체적으로 인지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만약에 최홍규라는 강사가 너무 열심히 강의를 하는 이 모습에다가 이름을 지어줄 수 없을까? 이름을 한번 붙여줄까요? 뭐라고 할까요? 열강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되죠. 헛짓 이렇게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열강 이렇게 이름 붙여주면 나의 추상적인 행동도 이름이 붙었어요. 그럼 이 추상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이름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딱 보시니까 인상이 어때요? 예쁘다 이렇게 딱 되면 예쁘다 이렇게 딱 되면 이 예쁘다는 원규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됐죠. 이렇게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뭐라 그래요? 얘를 형용사라고 그래요.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규가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자, 이번에는 가르치다라는 동작의 크기나 정도나 또는 이 동작의 모양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을 품사로 뭐라고 그러냐면
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라는 가르치다라는 동작의 특징을 서술하는 말이 부사가 된 거예요. 이거 다 모르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는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 영어의 품사는 몇 개 있죠? 9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분 없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영어는? 한국어는 몇 개 있습니까, 품사가? 한국어는요? 영어는 대답을 하면서 한국어는 대답을 안 하네. 이상한 아이들이네. 한국어는 품사가 몇 개예요? 한번 맞춰봐요. 한번 찍어놔봐요. 몇 개쯤 있을까? 한국어는 구품사예요. 한국어는 구품사예요.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 구품사인 줄 몰랐죠? 그죠? 품사 몰라서 한국어 사용이 부정확했나요? 자, 서울대에서 국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 서울대 학파 뭐 거창하게 이렇게 해볼까요? 서울대에서 국어 공부를 하고 국어를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분들은 한국어의 품사가 8개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국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한국어의 품사가 10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10개일지 8개일지를 나누는 기준은요, 학자가 연구하면서 나누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잣대가 다르면 개수가 다르게 나오겠죠. 야, 그러니까 교육부는 깝깝한 거예요. 서울대는 8개래지, 연대는 10개래지, 어디다 손을 들어줘야 되나? 타협합시다. 구품사. 그래서 한국어는 구품사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에는 대명사가 있는데 서울대에서 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명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에이, 한국에 무슨 대명사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언뜻 대명사라고 생각하는 놈을 일생생활 중에서 사용을 하죠. 그죠? 내가 이제 진짜 물어볼게요. 국어입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이렇게 국어 실력도 잘 늘어요. 야,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은 내 친구야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의 저는 품사가 뭐예요? 자신있게 틀리면 개망신하면 나가면 되지. 저거 품사가 뭐예요? 개망신을 당하고 나면 그 다시는 안 까먹으니까 더 좋잖아요. 지시사라는 사람도 있고요. 대명사라는 사람도 있고요. 가끔씩 국어 선생님의 자지분이 들어와서 관형사라는 정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의 저는 관형사입니다. 자, 하지만 지시사라는 품사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지시사라고 한 사람이나 대명사라고 한 사람이나 관형사라고 한 사람이나 난 품사 따위 관심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나 저기 가는 저 사람을 다른 의미로 이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품사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영어를 잘하게 하거나 언어를 잘하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지만 이걸 기계적으로 익히고 외우는 건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하는 짓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냥 우리가 언어를 잘 공부하기 위해서 얘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아는 것으로 족할 뿐. 자, 영어는 흔히 학자들은 대부분 8품사로 나눕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영어의 학자들은 8품사가 아니라 9품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10품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건 그 사람들 알아서 알아 하시고. 저희의 영어 공부의 지론은 그런데 학자들끼리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 고작 영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목적인, 그리고 고작 공부하는 정도가 목적인 우리는 알 필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꼭 알아야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공부하기에 편할 정도로 품사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우리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품사 중에 혹시나 누가 물어보면 영어는 몇 품사? 그러면 그냥 8품사요? 주로 8품사라고 해요. 이 정도면 돼요. 자, 이 품사 중에 대신에 우리는 뭐는 알아야겠냐면 이 단어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문장이죠. 이 문장을 구성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품사들이 있어요. 그 핵심이 되는 품사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명사 그리고 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명사하고 동사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의미 전달을 다 하거든요. 이거 두 개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 잡아먹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야, 그래도 하고 말에 감칠맛을 주는 놈으로 하나 정도 더 붙여준다면 여기에다가 뭐 하나 정도 더 붙여줄 수 있냐면 형용사 정도까지 붙이면 가장 중요한 품사는 다 봤다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영어 문장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가 아닌 나머지 품사는 다 빼버려도 말 다 통하거든요. 영어만 그런가? 우리말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또 엉뚱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누가 가지고 있죠? 이 많은 학생 중에 그 대답을 할 사람도 하나 없습니까? 야,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지구상에 몇 종이나 있어요? 그쵸. 딱 하나. 인간밖에 없잖아요. 아유, 여러분 집에 개가 여러분 학교 갔다 오면 왔어 뭐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야, 신호를 쓰기는 하지만, 그죠? 개가 반갑다고 막 이렇게 꼬리를 흔들거나 이쁜 짓 한다고 덜렁 누워서 배를 까기는 하지만, 그 배 까는 게 무슨 표시인지 아세요? 헐랑 들러 눕는 게? 개가 어디에서 진화한 거죠? 어디에서 변한 거죠? 종이 어디에서 갈라진 거예요? 그 개통분화라고 하잖아요. 개는 늑대에서 나온 겁니다. 자연의 동물 중에 인간이 가축화에 성공한 동물이 13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가축화가 됐던 게 개인데, 특이하게도 인간이 잡아다가 기른 게 아니라 개들이 다가와서 인간하고 같이 사는 동물이 됐다고 해요. 그게 대략 13,00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는 어쨌든 늑대에서 와서 늑대가 갖고 있는 습성을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울링 하잖아요. 오, 이거 늑대가 하는 짓이잖아요. 걔가 그걸 하거든요. 근데 늑대가 서열이 있는 동물이어서 개도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늑대가 서열 싸움에서 지면 들어 누워서 항복을 해요. 이제 너의 처분을 기다린다. 이게 이제 내 목을 따라 이 소리예요. 죽여도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근데 그 행동을 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완전 복종 충성을 맹세하는 동작을 개가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개가 그 동작은 집에서요, 개 한 마리만 태어난 지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된 개를 좀 잔인하게도, 사실은 가족들끼리 사회화를 마치고 각 가정에 입양이 돼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개가 가장 이쁠 때 입양시킨다고 심지어는 막 1주, 2주 된 애를 우유 먹으면서 데리고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 행동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집에 와서 혼자 살면서도 발랑 누워서 배를 까죠. 자, 그러면 얘는 타고난 거예요? 학습한 거예요? 타고난 거네. 인간도 타고난 행동이 있고 학습된 행동이 있잖아요, 서로. 근데 인간이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타고납니까? 학습됩니까? 타고나는 겁니다. 인간만이 타고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학습인 줄 알았죠. 근데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두뇌 속에 있어요. 근데 그걸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질 뿐이죠. 근데 이 지구상의 언어들을 전부 다 모아서 뒤져보면 정말 신기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정말 서로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 속에, 그러니까 요즘 진화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인간의 두뇌 속에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세 개의 문장 성분을 이용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은 뇌 속에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방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네요. 뭐뭐뭐를 이용한다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이용한다고요. 인간의 언어는, 물론 저처럼 생긴 사람들이 한 40-50명 모여서 부족을 이루어 사는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주어, 목적어 쓰지 않는 언어들도 있지만, 대부분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어라고 부르는 수준이 되면 다 주어, 동사, 목적어를 이용을 합니다. 그 자리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사용되는 품사가 뭐냐면 명사하고 동사예요. 얘는 그걸 벗어났어요. 그래서 실은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한 품사가 명사하고 동사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명사를 더 맛깔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품사가 형용사, 이 동사를 좀 더 맛깔나게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품사가 부사. 그래서 실은 언어 체계는 뭐와 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명사하고 동사 두 체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를 잘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하나 동사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언어의 법칙을 가장 잘 공부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죠? 아니, 제가 논리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보통 이미지가 굉장히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지만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난 연구 결과와 연구 성과, 노력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고 과학적이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공부를 잘 해나가면 가장 좋은데, 안타깝게 다 밝혀져 있는 논리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공부를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얘기 다시 좀 거창해졌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의 각각을 나타내는 말 성격을 품사라고 합니다. 제가 결국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건 뭐냐면, 품사가 몇 개인지 이런데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명사, 동사, 형용사가 그 중에서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더 꼽으라고 하면 명사, 동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품사에서 우리말하고 영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한국말은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만 쓰입니다.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만 쓰입니다. 저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졸리면 우리 기지개를 쭉 한번 켜볼까요? 졸지 말고. 잠을 좀 깨봅시다. 잠은 집에 가서 자야지. 자, 까먹었어요. 우리말하고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품사와 관련해서 우리말하고 영어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차이는 한국말은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만 쓰입니다. 다른 품사로 쓰고 싶으면 성격을 바꾸어서 어려운 말로 전성해서 써야 하지만 영어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오히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느 자리에 놓이는가에 따라서 마구 쓰이는데, 자, 무슨 얘기냐? 한국말은요, 예쁘다라는 말은 그 어떻게 변화를 해도 이 자식은 그냥 형용사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물이라는 말은 그냥 명사일 뿐이죠.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영어에 water이라는 말이 오면 얘는 기본적으로 명사로 뭐가 되는 거냐면 물이 되지만, water이라는 놈은 동사로 뭐가 되기도 하냐면 물 주다라는 말이 되기도 해요. plant라는 말이 동사로 쓰면 얘는 심다라는 말이 됩니다. 나무를 심다 같은 걸 plant라고 하거든요. 근데 명사로 쓰면 화분이 되기도 하고 식물이 되기도 하고 시설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기도 해요. 자, 이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말하고 차이가 있는 거라면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말은 하나의 단어가 몇 개의 품사로? 우리말은 하나의 단어가 오직 하나의 품사로 쓰이지만 영어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품사로 쓰일 수 있다. 머릿속에 핀입니다. 고정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그건 다음번에 설명할게요. 그건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단어와 품사 얘기는 끝났는데, 그러면 이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문장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문장은 단어를 배열하면서 문장이 이루어질 텐데, 맞아요? 단어를 배열하면서 문장이 이루어질 텐데, 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문장의 구성 요소, 문장을 이루는 요소겠네요. 그러니까 분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얘가 원자쯤 된다면 뭐 결국은 같은 놈이지만 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분자는 뭐쯤 되는 거냐면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문장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성분이라는 말은 뭔지 아시잖아요. 뭐 음식의 성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즉 문장의 성분에는 뭐가 있냐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몇 가지가 있죠.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목적어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인간의 언어가 다 공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도 똑같이 있죠. 여기에 없는 뭐가 있냐면 영어에는 보어라는 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수식하는 놈 중에는, 꾸며주는 놈에는 수식어라는 놈도 있습니다. 문장 성분에는 이렇게 총 5개가 있는데 얘를 딸딸딸 외우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지금 문장 성분은 다 무슨 글자로 끝났어요? 전부 다 어자로 끝나 있죠. 어자로 끝나 있죠. 여기서 수식어는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야. 그래서 문장의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까지만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학자들끼리 그러는 건 지네들끼리 하러 하시고요. 우리는 거기까지 따지고 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서술어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동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서술어는 어쨌든 뭔가 동작이나, 정리합니다.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의 파트 1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파트 1은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파트 2를 낼 거예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서술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어는 뭘 주어라고 그러냐면 동작이나 상태의, 동작 또는 상태의 주체를 주어라고 하죠. 자, 나는 간다라고 할 때 가다라는 동작이 서술어예요. 그 다음에 가다라는 동작의 주체인 나는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한국어나 영어나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예쁘다라고 했을 때 예쁘다라는 상태도 서술어죠.
상태도 서술어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이라는 상태의 주체가 주어입니다. 자, 그 다음 목적어는 뭘 목적어라고 그러냐면 은는 이가가 주어고요. 을늘이 목적어예요 라는 건 촌티납니다. 그건 꼭 중학생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적어는 뭘 목적어라고 하냐면 얘는 동작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 사랑하다 라는 말이 동작이죠. 나는 이라는 말이 동작의 주체 주어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죠? 너죠. 이걸 목적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었다 라고 할 때 주다의 대상도 너죠. 그래서 영어의 목적어는 너에게라는 말도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동작 상태를 서술어, 그 다음에 동작 상태의 주체를 주어, 동작 또는 동작의 대상, 얘는 상태는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어는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보충 설명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 수식어는 그야말로 뭔가를 수식하는 말을 수식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하게 머릿속에 다시 하나 딱 꽂아 놓고 갑시다. 자, 이걸 이번에는 이렇게 옮겨서 한번 써볼게요. 자, 이쪽으로 가서 이제 써보면 영어의 문장은요. 영어의 문장은 그래서 문장을 배열하는 순서가 있겠죠. 문장을 배열하는 순서가 주어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서술어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하는 형태로 씁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가 오냐면 주어가 오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서술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목적어가 오죠. 자,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쓴다면, 물론 자동사면 여기에 보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쓴다면 보호 뭐 이런 말들을 쓸 수 있을 거고요. 수식어는 위치가 주어 뒤나 뭐 목적어 뒤에도 올 수 있고 등등 다른 방식으로 오니까 걔는 약간 따로 빼두도록 합시다. 우리 아까 품사 배웠죠. 품사 배웠죠. 지금 진짜 중요한 거 하려고 합니다. 아까 품사 배웠죠. 그럼 이번에는 각각 이 문장 성분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의 사용할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어요? 이거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죠? 명사죠. 명사. 대명사도 됩니다. 근데 우리 뭐 대명사는 어차피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니까 주어가 될 수 있는 말은 그냥 명사만 있다고 합시다. 대명사 써도 되는데 여러 개 쓰면 귀찮잖아요. 명사 하나라고 합시다. only one.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죠? 이거 우리말하고 달라요. 한국어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뭐 있죠? 나는 간다. 동사 있네. 나는 예쁘다. 형용사가 있네. 영어는 I go 되지만 I pretty 안 되죠. 영어는 형용사를 서술어로 쓸 수 없군요. 그래서 형용사를 서술어로 쓰고 싶으면 뭘 이용하죠? 그쵸. 형용사를 서술어로 쓰고 싶을 때 쓰는 말이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를 이다 이렇게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비동사는 형용사를 서술어로 쓰려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이 비동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영어에는 이 비동사 말고도 형용사를 서술어로 쓰는 동사가 10개 정도 더 있어요. 근데 그걸 영어로 어려운 말로 커플러라고 하는데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거고요. 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은 그래서 영어에는 뭐밖에 없죠? 얘는요?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이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말은요. 역시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말은 영어에 뭐가 있죠?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뭐? 그쵸. 명사 하나밖에 없네요. 역시 대명사 됩니다. 그러면 이 명사 하나만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어는요. 여러분이 이미 뭐 사실 알고 있는 거지만 I'm an English teacher 이라고 쓰는 English teacher이라는 명사도 보어가 될 수 있고 I'm happy라고 쓸 때 happy라는 형용사도 보어가 될 수 있어서 이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냐면 명사하고 형용사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주어는 명사죠. 주어는 명사죠. 인상 쓰지 마시고 절대로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그래 뭐 틀렸다고 죽이지도 않아요. 주어는 명사죠. 명사는 주어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명사는 목적어일 수도 있으니까. 주어는 명사지만 명사는 주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서술어는 동사죠. 동사는 서술어죠. 제기랄. 그러면 결국 영어에서는 서술어하고 동사는 같은 말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저 서술어 자리에다가 서술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쓰기도 하죠? 그냥
주어, 동사라고 쓰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서술어는 동사고 동사면 서술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야, 결국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어는 뭐하고 뭐 품사가 가장 중요해요? 동사하고 명사가 가장 중요한 거군요. 동사를 중심으로 왼쪽에 명사,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명사를 놓는 것이 문장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내는 게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문법을 공부할 때 명사를 공부할 거고요, 동사를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명사가 공부하기가 쉬워서 명사부터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놓고 나면 명사와 동사를 배열하면 영어에 뭐가 끝난 거냐면 문장을 배열하는 방법이 끝난 거겠죠. 일반적인 방법은 그렇게 끝내고 조금 특별한 경우는 좀 더 붙여서 공부하면 영어의 기본적인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인 문법 공부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단 그 과정에는 뭐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말과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용어 정리 하나만 더 들어가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명사, 동사, 명사가 있는데요. 이 영어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말에도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지 않고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명사의 역할을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구 또는 절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주어가 될 수 있는 말에는 그냥 명사만 되는 게 아니라 뭐도 되냐면 명사 구도 주어가 될 수 있고 명사 절도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구나 절은 뭘 구 또는 절이라고 하냐면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는 안 되고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것. 자,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구 또는 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구하고 절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절이라는 놈은 뭘 포함하고 있죠? 예, 절은 뭐가 들어있어요? 얘는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말을 절이라고 그래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예를 들어서 볼 겁니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말을 구 또는 절이라고 해요. 우리 오늘까지 용어 정리 끝나고 나면 이 용어 정리는 여기까지 한 기본 합의는요, 이제부터 문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말이거든요. 산수 배우려면 더하기가 뭔지 빼기가 뭔지 합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은 그냥 그 내용을 합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되고 나면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명사를 달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명사를 꾸미는 말이나 이런 거.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말을 구 또는 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동사를 데리고 있으면 걔를 뭐라고 한다고요? 걔를 절이라고 그래요. 자, 이 구 또는 절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요. 그냥 뭐 잘 몰라도 되니 들어만 두세요.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부사, 구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얘네들 세 가지에다가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처럼 쓰이면 구 또는 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동사를 포함하고 있으면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자, I went to the mall. 내가 그 몰에 갔었어. 내가 쇼핑몰에 갔었어.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I went to the mall. 뭐 last night, 지난밤에 쇼핑몰에 갔다. 뭐 이런 말 쓸 때, 근데 설명을 위한 거니까 예문은 길게 쓰지 않을게요. 앞으로 그래서 문법 수업 중에는 예문 쓸데없이 길고 복잡하게 쓰지 않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만 쓰겠습니다. I went to the mall 이라고 하면 명사죠, 동사죠, 전치사죠, 관사죠, 명사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니까 to the mall 이라는 말이 몰에, 쇼핑몰에라는 말로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 장소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이런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을 품사로 뭐라고 부르냐면 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다 합쳐서 뭘 나타내는, 장소를 나타내는 뭐처럼 쓰이고 있다고요? 부사처럼 쓰이고 있으니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얘를 부사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사구라는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합쳐서 부사구라고 하는데, 가끔씩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얘를 전치사구라고 부르기도 하죠.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다가 전치사구라고 부르는 건 전치사로 시작한 구라는 얘기예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품사 이름을 붙이자면 부사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맞아요. 이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전치사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전치사로 시작한다고 전치사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하나의 이름을 따서 여기 적혀 있죠.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하나의 이름을 따서 부사구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게 문장이 이대로 안 끝났다고 칩시다. 안 끝났다고 치고 이 뒤에다가 when 그 다음에 I was 뭐라고 할까? 16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16살 때 그 쇼핑몰에 갔었지라는 이런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When I was 16이라는 말로 여기도 접속사 있고 명사 있고 동사 있고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얘는 내가 16살 때라는 이 말 4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뭘 나타내고 있냐면 이번에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군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사라고 해요. 품사의 성격을. 근데 시간을 나타내니 부사는 부사인데 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얘는 동사를 갖고 있으니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사절이라고 불러도 된다라는 얘기죠. 가끔씩 영어 선생님들이 얘를 야 거기 웬절 있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때 when으로 시작한다라고 해서 when절이라고 부르는 거지. 정확하게 품사의 성격을 밝혀서 이야기할 때는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야, 그러면 이제 단어도 뭔지 알았죠? 문장의 성분 뭔지 알았죠? 그 다음에 그 품사도 뭔지 알았고, 그 다음에 구와 절이라는 개념도 다 섰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이제 다 완전히 준비가 된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올 내용입니다. 지금 할 내용은 아니고 관계대명사 절 같은 게 나올 때요. 관계대명사 절 같은 게 나올 때 예를 들어 He gave me the book 이렇게 해볼까요? the book 그 다음에 which 쓰고요. 그 다음에 he had bough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걔가 어디에서 샀던 책을 나에게 주었어 라는 이런 문장을 만약에 쓰면 여기 있는 the book이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는 이 말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뭐가 되는 거죠? 명사를 꾸미는 말이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네. 맞아요? 형용사네. 형용사잖아요. 그럼 이 형용사는 뭘 지금 가지고 있죠? 동사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 이 형용사는 형용사나 형용사구가 아니라 형용사절이죠. 이 형용사절을 영어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우리말은 그런 이름이 없는데 영어는 형용사절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죠. 얘를 뭐라고 불러요?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관계대명사절이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관계대명사 쉬워요. 관계대명사는 우리말에 똑같이 있는 명사를 꾸미는 말인데 우리말의 형용사절인데 위치가 어디로 갔다? 앞이 아니라 뒤로 갔다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품사로 따지자면 물론 얘는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선생님들이 대절, 위치절 이럴 때는 위치나 대수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고 품사로 보자면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이름이 관계대명사가 된 건데 왜 이름이 관계대명사가 되었냐? 오늘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자, 이 문장하고 절의 차이는 문장과 절의 차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문장과 절의 차이는 중요하다기보다 어렵습니다. 문장과 절의 차이는 뭐냐면 이 절이라는 놈은 절은 문장의 일부분입니다. 자, 여기 적혀 있는 I went to the mall 이라는 말을 문장이라고 하지 절이라고 하지 않아요. I went to the mall 이라는 말은 문장이라고 하지 절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 뒤에 끝나지 않고 커마 찍고 줄줄이 달아버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이 전체 문장의 한 부분인 부사로 쓰이고 있는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얘를 which had but 어쩌고저쩌고를 문장이라고 하지 않고 얘는 절이라고 그래요. 얘는 문장에서 뭘로 쓰이고 있냐면
형용사로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이고 있어요. 절이라는 건 문장이 아니라 문장의 일부분이에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하는데 졸고 있단 말이지. 절이라는 놈은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이면서 절 앞에 뭐가 놓이냐면 일부분이면서 절 앞에는 뭐가 놓여야 되냐면 연결어를 놓아야 합니다. 자, 그냥 이제 들으만 두시면 돼요. 하나씩 따로 공부할 거니까. 자, 여기 절이 나오기 전에 뭔가 연결어가 하나 놓였네. 자, 여기 절이 나오기 전에 여기 연결어가 하나 놓였네. 그렇죠? 이 연결어가 영어에 몇 가지가 있냐면 이 연결어가 영어에 총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써도 화면에 나올까요? 자, 뭐가 있냐면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요? 관계사가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의문사가 있습니다. 하나씩 따로 공부하긴 할 건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외우셔야 하겠습니다. 문장하고 절이 뭐가 다르다고요? 문장은 그냥 문장이고요. 여러분이 그거 알고 있는 절이라는 놈은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이면서 앞에 뭘 데리고 있죠? 나 절이야 라는 표시어로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놔야 합니다. 그게 접속사가 놓일 수도 있고 관계사가 놓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문사가 놓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접속사, 관계사, 그 다음에 또는 의문사 같은 거 놓았을 때 I want to know who he is 이런 거 썼을 때 흔히 여러분 간접의문문 이렇게 배운 그게 의문사 절이 되는 거거든요. know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면서 셋 중에 뭘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의문사를 쓰고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을 머릿속에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문법은 문장을 늘어놓는 법칙인데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말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익혀가는 겁니다. 문장이란 단어를 늘어놓는 법칙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각각의 단어들은 자신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단어의 성격을 일컫는 말을 품사라 하고 우리말과의 결정적 차이, 한국어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로 쓰이지만 영어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이 이루어져서 문장을 구성할 때 구성하는 요소들은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 이놈들은 주어, 서술어 또는 동사라고 해도 된다고 그랬죠. 목적어, 보어, 수식어 등이 있으며 각각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이루는 말들은 이러한 품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품사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구실을 할 때는 구 또는 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 절이라는 놈은 뭘 포함하고 있어야? 동사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절이라는 놈은 단지 동사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절 앞에는 뭐가 놓이게 된다고 했죠? 얘는 연결어를 놓고 주어 동사 또는 동사를 연결하는데 이 연결어에는 영어에 몇 가지가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그래서 이제 뭘 마친 거냐면 영어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서로 합의해야 될 용어와 앞으로 제가 사용할 말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본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배울까? 명사를 배우겠군요. 그 다음에 명사 덩어리들을 다 배우고 명사 배울 때 형용사 같이 배우면 쉬워요. 왜냐하면 형용사가 항상 명사랑 쌍을 이루니까. 자, 그 다음에 동사 배우고 전체 문장의 기본 골격이 다 잡히고 나면 그것들을 벗어나 있는 나머지 놈들을 하나씩 이어나가면 여러분에게 영어 문법의 체계가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